certified. 한국 Tire.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히는데요. 이 차에 불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차 안에는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하시죠. 크림대교가 폭발하고 도로와 건물에 폭격이 가해지는 등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속되는 전쟁 속에 인명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9시 반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용인 가고 있었어요. 사람 sor고. 저쪽에 4명이서 앞에서 이제 신호대기 하는 상태였어요. 야간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길을 나선 일에 당시 그들은 강남 대치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충격인데요. 그들의 눈앞에서 웬 사고가 벌어졌던 겁니다. 뒤집혔어요. 네, 일행이 신호를 받고 정차하던 이때 빠른 속도로 날아든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대로 뒤집힌 채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괜찮아요? 그대로 차가 공중에 떠서 여 앞에 나무랑 신호등 다 받고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바퀴 조수석길이 완전 여기에 튀어나와 있었어요. 119 전화해. 사람부터 꺼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 달려간 거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일행은 가장 먼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여자 한 명에 나머지 4명이 남자였어요. 조수석 쪽은 찌그러져서 그쪽은 아예 다 안 열렸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불 붙었다고 해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차 안에는 5명이 갇힌 상태인데 엔진룸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불났어. 소화기 119 전화 119. 다급하게 소화기를 외치며 흩어지는 일행. 그러자 인근 상인들도 나섰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계속 소화기요 외치셔가지고 제가 소화기를 갖다 드린 상황이에요. 상인에게 소화기를 건네받은 일행은 곧바로 진화에 나서봅니다. 아직 차 안엔 사람들이 남아있어 마음이 더 조급했다는데요. 만약에 불이 완전히 안 꺼져서 터지면은 저희도 문제인데 그 사람은 더 문제니까 일단 터지지만 말아라 이 생각이었죠. 그렇게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소화기만 총 8개. 큰 불길을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무사히 진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모든 걸 다 진압하셔서 차도 뜯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계속 외치셨어요. 불을 다 잡고 난 후 차 안에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한 일행. 그러자 차 안에서 하나둘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제일 먼저 나왔고 조수석에 계신 분은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서 아예 못 나왔어요. 차 안에 있던 5명 중 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갇혀있던 상황. 그런데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5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 남은 찬불 진압과 동시에 또 한쪽에선 구조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차체가 절반은 파손된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남성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형체를 잃은 차의 파손 상태처럼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이 남성. 대체 이번 사고는 어쩌다가 일어났던 걸까요? 다 전체적으로 5명 다 술 먹은 것 같았어요. 아하. 냄새도 났고 뭐 걸어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어요. 일단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차 안에는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남성이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뭐라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음주 그렇네요, 자체가 진짜. 잘한 것도 아니고. 좀 안타깝긴 한데 왜 이걸 굳이 음주까지 하면서 차를 끌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있죠. 통행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이만하길 다행이었다 하기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치료도 받고 죄값도 꼭 받길 바랍니다. 지난 6일 지구대로 다급한 출동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부정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쇼핑몰로 출동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쫓고 있던 금융사기 피의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수배자가 나타나는 쇼핑몰에는 총 2대의 현금 인출기가 있었는데요. 행여나 놓칠세라 흩어져 수색을 이어가던 중 주영록 경위의 눈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그 외국인 남성이 돈다발 빼서 주머니에 넣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다가가서 이제 팔을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자마자 밀쳤어요. 누가 봐도 범인이 확실했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수배자는 경찰을 밀어내고 빠른 속도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는데요. 피해금 약 1,000만 원을 챙겨들고 사라진 범인. 이대로 놓치는 걸까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제가 배달을 왔는데 범인이 제 옆으로 지나가고 경찰관님이 막 잡으라고 고함 지르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물리적으로 잡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일단 뒷자리에 타가지고 부탁을 했죠. 쫓아가달라고. 그러자 흔쾌히 오케이를 외쳤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그렇게 시작된 수배자 검거 작전은 절묘한 순간 운명처럼 만난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시작됐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네. 돈을 들고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 그런데 그 속도가 달리는 오토바이만큼이나 빨랐는데요. 게다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상가에 몸을 숨기거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등 약 10분간 더 쫓아야 했습니다. 요 앞으로 이제 가면 이제 좁은 골목이 있어요. 좁은 골목에서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자 범인의 도주 방향을 알려준 시민들. 그런데 그곳엔 갈림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쪽으로 골목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범인이니까 100% 이쪽으로 달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운전자는 예감상 큰 길로 통하는 길이 아닌 어두운 골목으로 도주했을 거라 생각했다는데요. 지리를 잘 아는 그의 촉을 따라서 대로변을 역주행해 추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운전자의 예상대로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달아나고 있던 범인. 그러나 뛰어봤자 대한민국 손바닥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젠 검거만이 남았는데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찰이 잡아채자 몸싸움까지 하며 저항하는 범인. 하지만 또다시 놓칠 수 없기에 제압하는 경찰과 그를 돕는 운전자. 저 범인이 칼이나 들고 있고 이랬으면 경찰관도 이제 다칠 확률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 같이 제압하러 들어간 거죠. 사실 이들이 검거했던 외국인은 타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배 중이던 사기 혐의 피의자였는데요. 이들의 공조 덕분에 피해금도 범인도 모두 다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마치 또 거기 있었던 것도 다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중간중간에서 또 방향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외면하고 가신 분도 많은데 오토바이 타셨던 분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검거가 됐던 거죠. 정말 고맙네요. 지난 13일 밤 부산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들려왔다는 의문의 인기척.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게도 좁은 배수로에 끼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바로 올리셔도 이 남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신고자분께서 담벼락 사이에 지금 남성이 끼어있다는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담벼락은 예상을 했는데 이런 공간인 줄은 현장 와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발견될 거라곤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살던 신고자도 예상 못했답니다. 집 창문에서 이제 밖을 보는데 사람이 걷다가 갑자기 쑥 사라지시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가 가서 봤더니 구덩이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남성이 다리는 이 왼쪽에 머리는 이 위쪽으로 해서 끼어있는 상태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아유, 틈이 너무 좁아요. 네, 남성이 끼인 상태로 발견된 이 공간은 실제 폭이 약 50cm에 길이는 약 1m가 넘는 배수로였는데요. 이 좁은 돌틈 사이에 빠져 몸이 끼어버리고만 남성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대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신체를 양옆에서 짓누르는 울퉁불퉁한 돌들과 그 사이 몸이 꺾여 있는 남성을 어떻게 안전히 구조하느냐였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가 경추보호대를 착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바로 옆에 내리막으로 인양을 해서 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조심스럽죠. 아저씨 근데 잠깐 하셔야 돼요. 움직이다가 손상이 걸렸어요. 최대한 신체를 곧게 하기 위해 허리춤을 살짝 옆으로 올려야 되죠. 자, 동준 네가 머리 조심 잡아야 된다. 목과 허리를 동시에 잡아 올린 대원들. 그렇게 10분여 만에 구조된 남성은 다행히도 큰 부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 대상자를 구조했을 때 음주 상태로 추정이 됐고 경위를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빠른 발견과 구조 덕분에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과도한 음주는 언젠가는 꼭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철을 맞아 최근 도심 속 쉼터인 한강공원에서는 뱀이 빈번하게 출몰한다고 합니다. 한 반려견은 산책을 하다가 독사에 물리기까지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파랗게 변한 강아지의 다리 곳곳에서 피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강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아갔다는데요. 한강 망원지구 나들목길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두 마리를 데리고 평안하게 걷고 있었고요. 자, 평소처럼 반려견을 산책시켰다는 견주. 그런데 산책 도중에 갑자기 반려견이 주저앉았다고요. 털썩 주저앉는데 순간적으로 탁 앉아서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종이야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서 다시 세웠어요. 세웠는데 다시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보니까 이렇게 집게처럼 양쪽에 이렇게 톡 이렇게 이 상태로 피가 스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리가 퍼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름 아닌 독사로 추정되는 뱀한테 물리면서 상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괴사 일어날 수 있고 아이가 이 상태로 두다가는 안 되니까 살을 발라서 그냥 두면은 3살이 날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리를 자르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때는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자, 당시 산책을 했던 장소는 특별히 인적이 드물거나 수풀이 우거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독사에게 습격을 당한 장소인데요. 여느 한강공원과 별다를 게 없었던 바로 이곳. 게다가 사고가 있었던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발길도 잦은 편이었기 때문에 더 예상할 수 없었다고요. 지금 주변을 보면 각종 체육시설과 또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독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자,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한강에서 뱀이 출몰했다는 목격담이 빈번하게 올라오는데요. 자, 그 종류에는 누룩뱀과 함께 독사로 알려진 살모사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지역 없이 모든 한강공원에서 뱀을 봤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골이나 산도 아닌 도심 속에서 목격하는 것이 더 당황스럽다는 반응들입니다. 예,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크기는 이제 한 30cm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 한강 산책로를 많이 다니는데 뱀을 본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그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이 머리가 좀 그 독사의 삼각형 모양을 닮아가지고 아, 그게 만약에 독사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아찔했었죠. 자, 실제로 전문가에게 문의해본 결과 살모사로 추정이 됐습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올해 유독 한강에서 뱀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적이 있잖아요. 수류가 급격하게 생기면 진동이 생기거든요. 막 진동이 생기면 그 위협으로 느끼고 서식처를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할 수 없어서 물과 함께 쓸려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잃었던 것들이 한강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뱀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뱀 출현 구역의 주의 표지판과 함께 유의해달라는 안내 방송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재밌어요? 저희는 아직 못 봤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겁나죠. 갑자기 나올까봐. 큰 뱀이 나와서 본 적 있어요. 저 라이딩 지난주. 아, 자전거 타고 네, 가시다가?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말 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산책로인데 거기에 뱀이 나왔다는 거는 그런 건 사람은 보고 피할 수 있는데 강아지는 못 피하니까 여기 강아지 되게 많이 애기나 강아지 있는 사람들 엄청 걱정될 것 같아요. 자, 한강 내 뱀들의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와 동행해서 뱀들이 서식할 만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저런 돌 있는 데가 애들이 일광욕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숨기 좋은 곳이어가지고. 빠르게 숨기 좋은 강 근처의 돌틈 사이나 몸을 숨기면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수풀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온도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가 잘 받는 곳으로 얘네들도 이제는 이동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소화력이나 생리작용들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진 곳도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지만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엔 체온을 올리기 위해 햇빛 드는 곳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요즘 시기에 산책로 가장자리들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사실 관찰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보통 이제 10월 한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뱀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시에서 한 11시, 12시 오전이 아마 가장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자, 뱀을 보면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렸다면 119 신고 후 안내를 따르는 게 우선일 텐데요. 자, 우리나라 독사의 독은 치료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크림대교가 폭발했습니다. 다루의 일부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큰 폭발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의 원인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측의 테러 행위로 발표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러시아. 최근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연결로인 크림대교가 폭발했습니다. 일명 푸틴의 다리라고 불리던 유럽 내 최장 대교가 순식간에 붕괴해 통행이 일시 중단됐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도에 점령한 이후 크림대교는 러시아 영토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연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제 군수 물자나 이런 거를 옮기는 데 이용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대규모 폭발로 인해 3명이 사망했는데요. 사고 이후 하루 만에 체포된 폭발 사건의 용의자는 총 8명. 하지만 용의자 중 5명이 러시아인으로 밝혀지며 폭발의 배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폭발을 우크라이나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면서 크게 분노했죠.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의 생일 다음 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너진 다리의 폭발을 기념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는데요. Чекали та дочекалися. Поэтому в плане боимося, ничего не боимося. Сложно испугать тех, которые в этой войне уже кого-то потеряли. 러시아는 무너진 다리를 7월까지 복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강도 높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이어진 공습. 무려 80발이 넘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과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러시아 영토를 침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크림대교가 폭파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대부분 생각은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부분 보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해서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후 이란산 무인 공격기까지 동원되며 쏟아진 러시아의 공습.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будьте, будь ласка, в укриттях. Завдяки допомозі наших військових все буде нормально. Завжди дотримуйтесь правил безпеки. Завжди пам'ятайте, Україна була до. 고조되는 긴장감 속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했던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라고 규탄하는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열렸는데요. 러시아를 포함해 벨라루스, 북한 등 5개국이 병합 무효 선언에 반대하고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35개국이 기권했죠. Внося этот проект,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решают собственны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задач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ытая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членов Генассамблеи. 전쟁에서는 최악의 전면전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양측 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로 양보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아마 이 사태는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홍수로 시름에 잠긴 파키스탄. 6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계절성 우기와 이상고온으로 녹은 빙하수가 겹치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는데요. 우기가 끝나 비는 그쳤지만 파키스탄을 집어삼킨 물은 아직 절반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인성 전염병까지 확산하고 있지만 홍수로 6,000km에 달하는 도로가 유실되고 의료시설이 파괴되면서 손쓸 도리 없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규모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의료 인력 자체도 전문 인력 자체도 좀 부족하다.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게 WHO나 UN 기구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은 비극. 지난 13일 밤 파키스탄의 신드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 위에서 이재민들을 태운 버스가 갑자기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카라치의 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본인이 원래 살던 고향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길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버스 안에는 무려 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피에 성공했지만 어린이 8명을 포함한 18명의 승객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सब हमारे घर के हैं, सब हमारे 8 बच्चियां हमारे भाई की हैं, 2 मेरे हैं, 4 हमारे चाचेदाद भाई उसकी है, दूसरे बेटी बेटा दूसरा चाचेदाद भाई है उसकी है, एक भाभी है हमारी एक। 나비효과처럼 홍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은 상황. 최근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총격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아직 여성의 교육권이 완벽히 보장돼 있지 않는 파키스탄. 10년 전 통학 차량에서 테러를 당했던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 운동가가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자 테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여성은 말랄라 기금에 조성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들을 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홍수 피해 지역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날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테러를 자행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복된 통학 차량 테러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권, 도시의 평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는데요. और इधर दहशतगर्दी को खत्म किया जाए ताकि हमारे स्वास्थ्य को अमन मिले और हमें अमन चाहिए। चैन सुकून सब बर्बाद हुआ है, हमारे बच्चों का मुस्तकबिल जो है ना दाव पर लगा हुआ है। तो हम हुकूमत से ये दरखास्त करता है, अगर आप अमन लाना चाहते हैं तो आप प्लीज अमन लाइए।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이런 이슈들이 좀 잠재워져야 되겠죠. 지금 너무 현재 홍수 피해 이주민들이나 그런 피해 지역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너무 낮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외 없는 봉쇄령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해왔던 중국.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당 대회를 앞두고 수도 베이징은 연일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天安门是自行车不让走，行人不让走。往警察是3步一岗5步一哨。对，那这边。 엄격해진 건 방역 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진자 발생으로 통제됐던 공항에는 총과 방패를 든 방역 요원까지 등장했죠.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일명 100일 작전으로 무려 143만여 명의 범죄자가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국경절 때 추석처럼 휴일이 되게 길어가지고 친척집 애도 많이 가고 여행 같은 데도 많이 가거든요. 이동은 좀 더 조심하고 방역에도 더 조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명절 이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었던 중국. 하지만 최근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늘면서 60일이 넘는 전면 봉쇄를 경험했던 상하이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생수를 사재기 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왜 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걸까? 수도관 청소 작업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상하이에서 그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생수를 많이 사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 또 봉쇄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재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격한 통제 속 어제인 16일 중국의 당 대회가 치러졌는데요. 공식 발표는 23일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당대회도 했고 전면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고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중국. 과연 주민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 80%를 기록한 아르헨티나. 경제난 해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는 아르헨티나가 진짜 잘 살았거든요. 1달러에 1페소 할 정도로 진짜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당장의 이제 어려운 경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임시적인 방편으로 다양한 환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도 공식 환율이 있지만 외화 유출을 막고자 정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 환전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암시장을 통한 환전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행사, 사치품 구매 등 외화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세금이 포함된 새로운 환율을 발표해 왔는데요. 이렇게 공식 발표된 환율만 현재 14개가 넘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카타르에 가서 이제 달러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아르헨티나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더 많이 나갈까봐 이제 카타르 환율을 만들고 그리고 원래는 뭐 1달러에 뭐 200페소였다면 카타르에서는 1달러에 뭐 250페소 이렇게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아서 여기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해요. 게다가 어떤 환율이 적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해외 기업들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로 관광 산업도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보조금과 무상 서비스 등 국민 복지 정책을 줄이지 못하면서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다 하는데 복지 정책을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률에 시내 광장엔 대형 시장이 열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며 물물 교환 시장이 열린 건데요. Es más que nada como para que el gobierno vea en la situación en la que estamos, que ya no nos alcanza, o sea, el salario que nosotros tenemos no nos alcanza para nada. Es más que nada cambiar, como te dije recién, cambiar un paquete de fideos por una prenda. Porque no hay plata, entonces bueno, necesitamos llevárnoslo a casa. Entonces sí o sí hay que hacer trueque.
뿐만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만한 물건들을 잡고 되파는 시민들까지 늘고 있는데요. 9번째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 중남미 3위 경제대국이었던 과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일부 학년에 3%만 뽑아 실시하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신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의 응시를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하고 대상도 대폭 넓히겠다는 건데요. 이에 일제고사의 부활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을 주는 시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는 중간고사 성적 매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데 전국으로 한다면 더 부담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발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교육부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기초학력이란 무엇이고 대체 왜 평가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시죠.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졌고요. 기초학력이란 학년별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세마기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학력이 미달됐다 그러면은 평가 대상 학년 단계의 교과를 거의 학습하지 못했다. 유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갑니다. 그 아래 학년을 아예 모르는데 윗 학년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최근 온라인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지루한 사과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져 문해력 부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죠. 이처럼 기초학력 미달은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중요한 계약 등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란 무엇일까요? 이제 과거 지필평가 시대에는 저희가 오지선다형하고 단답형, 서술형 이런 문항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컴퓨터 기반 평가로 도입이 되면서 문항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풀고 시험지를 받아 OMR 카드로 치르던 과거와는 달리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는 컴퓨터로 진행되어 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요.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흥미 같은 부분도 측정할 수 있다는데요.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한 평가 결과는 점수나 등수를 매기는 대신 4단계의 수준 중 자신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만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율평가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완료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 교사분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시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하는 평가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의 전수평가 방식이 폐지됐던 해도 바로 이때인데요. 그렇다면 학업 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죠.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고교학점제도 학생 진로에 맞춰서 선택권을 많이 강화되는 추세고, 입학사정관 제도 같은 경우도 학생 개별 학생의 개인 소질을 초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거지 주지교과에서 점수 갖고 우리 대학을 보내자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기초학력 미달 교육의 문제라고 접근하는 건 저는 조금 성급한 결정이라고 봐요. 성적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적성과 진로를 찾아 개발하는 게 최근 교육의 추세. 즉,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난 건 교육의 방향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를 보다가 3% 표집을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3%에 포함될 확률보다 97%에 포함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기초학력 미달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한 것도
흔하지 않은 그냥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아이들이 낙오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 공교육의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기초학력은 법적으로도 보장될 만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미달률이 급증한 건 국가 차원의 학력 평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과연 전수 평가가 필요할까요? 이게 진단이 돼야지만 어떻게 국가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서포트를 해줄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몇 명 뽑아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평균으로 전체 환자들의 진단을 확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모든 학생들이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한선 밑으로 낙오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을 가려내는 게 아닌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라는 말씀. 내 학력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육 환경에서 이게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확인하기 위한 게 진단평가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학생이 쳐야 되기 때문에 등급제로 하더라도 평가 결과를 갖고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가능해요. 학교별, 학교 유형별, 지역별 모든 통계 수치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는 통제 못하죠. 만약 맞춤형 학업 성취도를 전수평가하게 된다면 아니 세상에 우리 애가 이렇게나 학업 수준이 낮았다니 안 되겠다. 아들 학원 더 다녀야겠다.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다시 들썩이게 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행하는 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자연히 학교 서열화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는데요. 이걸 시험을 이렇게 안 보잖아요. 공부에 열정이 있고 또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사교육 쪽으로 가는데 사교육 쪽으로 가면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레벨 테스트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안 하면 그런 사교육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진단을 위치를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 해서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층은 계속 낙오가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학업 성취도 결과 나왔다. 열공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해력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 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전수평가를 시행하면 사교육으로 벌어진 교육 격차도 좁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 중에 취지나 정당성에서 어긋나는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현실에 적용됐을 때 오는 초래하는 부작용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그게 우려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얼마든지 해결을 하고도 기초학력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기초학력 미달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년대계로 불릴 만큼 중요한 교육. 아무쪼록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늘 당연하게 끼고 사는 이것.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근시인구는 나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쩍 많아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전자기구나 많은 매체의 노출과 이런 거가 아주 유의하게 거는 통계가 있어서 그건 바로 화면에서 발생하는 빛 때문이라고요. 블루라이트라고 안구 쪽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데 우리가 무심코 들여다보는 기기가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안구 표면에서 안구 건조증, 각막 상피세포랑 결막세포의 파괴, 그리고 망막의 손상을 유발한다는 건 이미 실제적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우리 눈 건강하고 광선은 사실 언제나 같이 얘기돼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블루라이트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 빛의 파장이 유독 짧기 때문이죠. 짧은 파장의 빛이 망막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특히 망막 중에서도 저희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 부위인 황반. 시각세포가 밀집돼 있는 황반의 중심부, 그곳에서 물체상이 맺히게 되는데 만약 어떤 변화가 생기면 시력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38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의 이 짧은 파장은 어떨까요? 황반에 뭔가 수상한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데 소위 황반 변성과 블루라이트의 연관성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블루라이트라는 것이 이제 황반의 변성을 유발해서 눈의 노화와 병을 유발한다라는 것들이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기는 합니다. 안구가 발달하는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데 그래도 건강한 성인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비디오 디스플레이 신드롬이라고 눈의 피로랑 그런 건조증 그런 걸 유발하는 것도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방식이라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밝은색 화면 대신 온통 새까만 화면이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름하여 다크 모드랍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 아쉬운 대로 사용법이라도 바꾼 거죠. 소문에 의하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안구 건조증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다 사실일까요? 다크 모드를 하면 훨씬 더 집중도가 있는 것 같고 눈이 좀 편한 것 같은 생각이 일시적으로 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는 차단 좀 광량을 줄이고 빛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모드보다는 장점은 있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눈을 피로하게 하는 빛의 양은 줄이고 집중도는 높일 수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소문의 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들어가는 광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눈이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어두운 화면을 설정해 두면 빛의 양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눈의 피로도까지 가신다는 건 아니다. 이 말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눈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다크 모드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아닌 모드에 비해서 눈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던 다크 모드가 효과는 둘째치고 오히려 더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블루라이트도 차단하고 빛의 양도 줄였는데 어째서 피로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걸까요? 눈부심이 덜해 당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조절작용이라는 눈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크 모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동공이 좀 열릴 테니까 모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동공이 다르게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공의 차이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면이 밝은색인 일반 모드일 때 동공의 크기를 관찰한 뒤 다크 모드로 바꿨는데요. 그저 바탕색만 어둡게 바뀔 뿐인데 과연 보는 즉시 동공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자, 어두운 배경에 다크 모드로 바뀌자 정말 동공이 확장됐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두운 곳에선 더 커지고 밝은 곳에선 더 작아지는 눈, 그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면 홍채는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동공을 확대하는 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죠. 그렇게 다크 모드를 하게 되면 쳐다보고 있는 그 광원에서부터 빛이 적으니까 동공은 열릴 수밖에 없고 동공이 좀 열리는데 이 상태에서 가까운 거 보려면 조절을 더 해야 되고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상이 한 곳에 정확히 맺히기 어려울수록 눈을 둘러싼 근육인 선모체는 더 잘 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뭐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든지 앞으로 이동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으로는 눈 근육이 필요하고 근시도 진행하고 난시도 진행하는 이런 굴절률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는 더 번져 보이기 때문에 그걸 더 또렷이 보려면은 오히려 더 눈의 피로가 심해질 것 같고요. 가독성은 떨어지고 건강에 도움은커녕 악영향만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굳이 다크 모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왠지 쓸모가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 제조사가 이 모드를 애써 만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크 모드가 눈 건강하고 이렇게 직결되게 연관된 건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다크 모드를 선호할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안 쓸 때는 그 불을 끈 상태에 있으니까 소비 전력을 절감시키고 두 번째가 진정한 블랙을 구현해서 화질을 높인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동기였죠. 전력 소모량도 낮은 데다 잔상도 덜하다는 다크 모드. 화면의 가장 완벽한 구현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방식인 건데요. 하지만 눈 건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모드와 다크 모드, 뭘 선택하든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다크 모드를 하니까 난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두 시간씩 보는 게 도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필터를 사용하면 다 해결되거나 뭐 이런 모드를 사용하면 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노출될 때의 바른 습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임 횟수가 약 15회에서 3.6회 정도로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화면 보는 거, TV 시청도 모두 한 조절 작용을 30분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리 작업을 3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환자 보호자분들하고 얘기하죠. 외면할 수 없는 스마트한 시대, 현명한 사용법으로 눈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노랗게 물든 논밭. 1년의 결실을 보는 추수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수확하는 쌀은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고요. 일반 쌀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쌀이에요. 밥을 지면 아마 죽이 될 거예요. 분명 쌀이지만 밥을 지을 수가 없다는 쌀. 이 특별한 쌀의 정체는 뭘까요? 가루를 내는 가루쌀이에요. 이름부터 생소하죠. 가루쌀은요, 딱딱한 일반 쌀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눈에 띕니다. 손으로도 쉽게 으깨지는 것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제 가루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분질배우라는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작은 힘으로도 쉽게 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쌀은 물에 불린 뒤 재분해야 하지만 가루쌀은 그대로 갈아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가루가 된다고요. 약 2년 전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천천히 그 수확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쌀 소비가 엄청 줄다 보니까 쌀 가격이 엄청 폭락해 있거든요. 소득이 작년 대비 한 60-70% 정도 줄었어요. 지난 21년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쌀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새로 개발한 게 바로 가루쌀이죠. 밀과 함께 이모작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국수나 빵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점차 실용화되면서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군산에서 소문난 이 빵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밀가루로 빵을 안 만들고 쌀로 저희가 그 가루쌀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루쌀 100% 카스테라. 다른 빵들도 가루쌀의 비율이 최소 70% 이상이라고요. 예전에 일반 쌀로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다양한 다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루쌀을 선택을 했거든요. 일반 쌀로 만든 빵과 가루쌀로 만든 빵. 큰 차이가 있을까 직접 비교해 봤는데요. 보세요. 일반 쌀로 만든 빵은 푹 꺼지고 말죠. 단면도 가루쌀 빵은 촘촘히 메워진 데 반해서 일반 쌀로 만든 빵은 큰 구멍이 보입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이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글루텐 프리라는 얘기죠. 너무나 좋은 제품, 그런 제품입니다. 건강과 맛, 둘 다 잡은 가루쌀 빵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이 많다고요? 좀 쫀득쫀득한 식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또 가루쌀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쌀은 겉은 쌀이지만 속은 사실상 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식품 소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 많은 농가들의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부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4도로 꽤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너에게 버릇처럼 하는 말